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시험을 봤는데요.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똑같이 실전처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학원에서는 오늘 오셔가지고 전체 4과목을 다 시험을 보셨어요. 오늘 민법이랑 절차 그리고 사무랑 실무를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한 문제밖에 못 썼다 그러더라도 실전을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총 6회로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는 5회밖에 시험을 안 봤는데 올해는 좀 늘려가지고 6회를 시험을 봤고 그중에 오늘 1회를 보신 거니까 앞으로 5번 시험 남았는데 5번 시험 남을 동안 최대한 전체로 다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수석하신 분도 실전 모의고사 때 한 문제 썼다고 했어요. 근데 수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멘탈 나가실 필요 없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문제 볼 건데요.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이제 앞으로 답안지 작성 뭐 여러 번 들어서 지겨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가이드 좀 듣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답안지를 받으셨을 때 우리가 이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가 이렇게 안에 되게 굵은 내지가 있고 그다음에 22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의 순서는 상관없지만 채점을 할 때 실제로 문제별로 복사를 합니다. 문제별로 복사를 하는데 내가 문제 표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빵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그래서 문제를 받으면 뭐 표시는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문제 1이면 문제 1, 문제 1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례형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여백에다가 문제 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백에다가. 자, 이 여백은 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 내지만 우리가 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제를 쓰면은 그냥 문제를 안 쓴 거나 마찬가지고 0점입니다. 0점. 그래서 문제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문제 표시를 안 했거나 또는 문제 표시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번 실전부터는 0점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점을 안 할 거고요. 꼭 표시를 이걸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사실 권장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서 문제가 끝났다. 뭐뭐 다 끝났으면은 그 문제가 끝났을 때 여기 옆에다가 끝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마지막 문제가 끝났으면 끝 줄 바꿔서 중간에 이하 여백 표시를 하게 권장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썼고 제가 뭐 수석하신 분들 매년 물어봐도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썼다고는 해요. 근데 내가 뭐 이것까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냥 끝 이하 여백을 쓰게끔 앞장에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끝이랑 이하 여백은 쓰게 되어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여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어서 이렇게 쓴다든지 다음 이렇게 쓴다든지 계속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표시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전혀 없고 계속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앞에 권장사항을 보게 되면 페이지가 2권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계속이라고 쓰게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칸이. 그때 제외하고는 계속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마시고요. 또 답안지 옆에 이것도 뭐 선택 사항인데 복사가 여기만 들어가지만 굳이 여기 여백에다가 뭐 이렇게 쓰다가 여기까지 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하다 보니 굳이 여기 답안지 옆에다 쓸 필요 없이 어차피 문제지 여백이 많잖아요. 그냥 문제지에다가 두 문자 같은 거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한 답안지를 위해서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검은색 펜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검은색 펜, 파란 펜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애매한 색깔 절대 쓰면 0점 처리됩니다. 기본인 것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0점 처리되는 계속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답안지를 첨삭을 했을 때 어차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는데 딱 봤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여백 없이 띄어쓰기 없이 꽉 붙여서 쓰면은 보자마자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기 때문에 목차별로 좀 띄어쓰기 여백을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아예 한 페이지를 여백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는 거는 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권장은 제가 이거 따로 권장 드리는 거는 문제를 이어서 쓰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가 한 페이지 한 반 정도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옆에다가 문제 2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관은 없지만 내가 분량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으면 비워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문제 2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어서 막 빼곡하게 쓰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번 시험을 보고 실제 시험에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실전처럼 형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도 정말 중요해요. 굳이 내가 내용을 잘 썼는데 형식 때문에 깎아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못 써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형식 지키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험 문제 낸 거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랜덤하게 계속 낼 거예요. 랜덤하게 낼 건데 당연히 오늘 아침에 시험을 보고 매우 힘들어요. 힘든데 경험상 시험을 보고 집에 가잖아요.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뭐 일요일도 당연히 들으면 좋지만 토요일은 어차피 온 김에 그냥 앉아 있으면 뭐라도 공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를 솔직히 추천드려요. 내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강의를 안 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지. 그 의지는 정말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온 김에 그냥 공부 조금 더 하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자, 오늘 사무관리론 문제를 살펴보면 당연히 실전에 내는 것도 저도 상식적으로 중요한 걸 내겠죠. 중요한 걸 내기 때문에 실전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내가 좀 못 썼다 그러면 다음에 외워야지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지나가면 다음 문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서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이번 주에 외우고 내 진도대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사무관리로는 기본적으로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20점 배점으로는 한 5개 정도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 1, 그러니까 물음 1, 물음 2가 한마디로 민원처리법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계속 출제 경향이 최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꽈락 40점 미만인 분들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60% 넘었다. 그 말은 문제를 받았을 때 적어도 문제 1, 물음 1, 물음 2 40점 배점은 무조건 민원처리법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 써야 돼요. 잘 써야지 꽈락을 일단 넘기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배점당 20점, 우리가 시험에서는 20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1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주관식 논술형이다 보니까 100점이 없고, 제가 정말 고득점 받은 분들 계속 다 체크를 했을 때 저랑 똑같이 요약집 기준으로 논점 똑같이 썼을 때 최소 16점은 나옵니다. 16점. 16점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두 개를 16점을 맞게 되면은 32점 받고 나머지 어느 정도 써도 이제 40점은 넘는 이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개는 민원처리법은 그냥 만점 맞는다. 이 목표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16점씩 배점이 되고 제가 첨삭도 16점 기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 물음 1. 그러니까 문제 1에서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말이 써 있긴 한데 관련 있지만 실제 논점은 물음 1과 물음 2를 보는 거죠. 자, 물음 1을 보면은 민원 문서 하자 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안에 관해서 약수를 하라고 물어봤어요. 보안. 그래서 민원 문서의 1번은 보안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느냐.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역대 기출이 한 번도 안 됐던 논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쓸 수 있냐. 아마 물음 1을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자마자 목차가 떠오르면 쓰는 거고, 뭐지? 보안 뭐지? 하면 이제 막히는, 딱 그 관점이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저의 사례니까 1교시가 있고 2교시를 보죠. 실제 시험에서 1교시에서 민법이랑 절차를 보고 우리 2교시를 사무랑 이제 실무를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를 같이 100분씩을 보다 보니까 같이 풀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 민법 절차 문제를 쫙 봤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민법 문제지가 있을 거고 민법 문제지가 있고 절차 문제지가 있죠. 절차 문제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받으면 똑같아요. 문제를 받자마자 민법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저는 100분이라고 하면 10분, 5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쭉 읽어보고 내가 뭐를 먼저 자신 있는지 자신 없는지 문제지에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문제 1, 2, 3, 4, 5라고 약칭으로 살펴보면 민법을 쭉 읽어보고 약수령도 나 이거 알아. 아 이건 모른다. 모르는 건 가장 마지막으로 빼야 되겠죠.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는 분량을 많이 못 쓸 테니까 나 이거 완전 자신 있고 뭐 1번 봤을 때 이거는 논점 뭐다. 이런 식으로 문제 파악을 먼저 한 5분 들여서 해놓는 거죠.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나 두 문자 떠올랐어. 그럼 두 문자를 이렇게 써서 초안 작업을 좀 공들여서 해놔야 돼요. 해놓고 왜냐면은 시험 우리가 민법 절차 보기 전에 달달달달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초안 각을 좀 봐야 돼. 되게 정성스럽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보면은 사례가 있고 약술이 있을 거예요. 사례가 있고 약술이 있으면 당연히 사례도 보고 약술도 봐서 나 이거는 아예 모르겠네. 불이타네. 별표네. 이런 식으로 문제 좀 중요도도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약수령이면 두 문자도 해놓고 사례면 이거 뭐구나. 뭐 하자치우면 하자치우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적으로 초안 작업을 정말 10분 넘게 들여도 되니까 이거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법 1번부터 쭉 써 내려가는 사람이랑 그냥 쓰다 보면은 시간 배분이 안 돼요. 시간 배분이 안 되고 내가 문제에 말리게 될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내가 전체 민법이랑 절차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나는 이거는 자신 있고 이건 자신 없다. 이것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0분인데 처음에 보자마자 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하수. 오히려 보자마자 전체 파악을 하고 내가 논점도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쓰면은 시간 굉장히 넉넉하게 내가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도할 수 있다. 그럼 어차피 내가 약한 거는 시간을 많이 주나 못 주나 많이 못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거 더 최대한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2교시도 똑같아요. 사무, 실무. 물론 저는 순서를 민법 먼저, 그러니까 각은 다 떠놓고 민법 먼저 쭉 문제 풀고 절차 문제 쭉 풀고 2교시도 똑같아요. 사무, 실무면은 그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에 계속 두 문자를 눈에 계속 발라놓는 거죠. 달달달 발라놓고 있고 다 집어 넣으세요 할 때 천장 보고도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두 문자 외운 거를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다가 딱 종이를 주는 순간 사무랑 실무는 거의 솔직히 실무 사례 하나 빼고 다 약수령이잖아요. 보자마자 문제 내가 아는 거 두 문자를 막 쏟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 목차 잡아놓고. 그래서 사무도 이거 불이타네. 이건 어차피 못 쓰겠네. 뭐 실무도 나 이거 외웠는데 두 문자 써놓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 10분 정도를 들여서 전체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다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 3번 사무 쭉 풀고 4번 실무 쭉 풀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은 어차피 조금씩 내가 뭐 수석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도 수석을 안 해서 전체를 다 잘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결국에 좀 약한 게 있고 불이타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는 못 쓰면은 시간이 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백진 안 채우되 내가 자신 있는 거에서 좀 더 채워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똑같이 10분 정도는 좀 전략을 짜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돼요. 충분히 드리고 그렇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그냥 풀어가다 보면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수를 많이 발생하냐 문제 보면서 그 순간 그냥 답안지에서 쓰다 보면은 갑자기 쓰다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논점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순간
하나 이렇게 X 날리고 다시 민법 시작하는 순간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 말려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꼼꼼히 보고 이게 논점이 뭔지 잡아 놓으면서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 쓰는 거랑 문제 보면서 읽으면서 동시에 하는 거랑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같이 연습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나는 민법보다 절차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절차를 먼저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 맞는 스타일을 지금 한 5번 남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꼭 저는 이건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한 번 돌아가고 나중에 와서 써야지 없어요. 끝납니다. 이제 가는 기차요. 떠났어. 절대 다시 와서 기억나면 써야지 없어요. 기억 안 나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 1 넘어가면 그냥 떠난 기차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정성스럽게 잡아놓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사무관리론도 2교시 시작이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무랑 실무 2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음 1 보고 보안 봤으면 일단 좀 읽어보는 거죠. 보안, 접수, 문서의 등록이고 혁신, 정책연구자 선정, 과제 담당과 업무 이렇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무도 일단 문제 1은 너무 기니까 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거부 처분할 수 있는 거라 문제 2, 3, 4가 다 약술이죠. 행정사법, 비송 2개 나왔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논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사무 가서 보안 보자마자 내가 아는 목차 이 문제에다가 좀 일부 써놓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물어본 것도 접수죠. 접수. 자, 보안 나왔으면은 보안 개념 쓰고 절차 쓰고 연장 써야겠구나 생각이 그 목차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접수랑 접수 원칙, 접수 절차 물어봤으면 접수 원칙 3개 있었고 접수 절차 7개 있었구나. 7개 있었구나.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 2번에서는 문서의 등록이네. 문서의 등록? 문대령 있었구나.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4번째는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 이건 좀 잘 읽어봐야 돼요.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물어본 거냐?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을 하나 물어봤고, 그다음 2번째는 행정 협업 과제 등록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이러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논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크게 2가지네. 행정 업무 혁신 시스템이랑 이거랑 관련된 행정 협업 과제 등록 2개 물어봤구나. 2개 물어봤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도 똑같아요. 정책연구자 선정과 과제 담당관 업무니까 2개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뭐 현관펜 표시를 하든 논점을 내가 놓치지 않게끔 정책연구자 선정이랑 과제 담당관 업무 2개를 물어봤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적어도 목차나 관련된 주문자를 이 문제지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것까지가 한 5분 정도 안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실무도 똑같습니다. 실무도 우선은 막 2문자를 외웠으니까 저 같으면 이제 문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먼저 보자마자 2문자, 목차를 기억나는 거를 다 틀을 잡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을 봐서 전체적으로 어떤 논점을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한 2, 3분 들여서 잡아 놓고 사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회인데 제가 좀 요청드리는 부분은 2회부터는 적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 33개 토픽 정도는 이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줘서 2개 정도는 그래도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행정 파트에서 쓰겠다. 자, 이 정도로 들어가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민원 파트, 행정 파트 어차피 계속 무한 반복을 할 건데 외우면서 민원 파트 6개, 그동안은 우리가 민원 파트 쭉 공부를 했고 행정 파트 쭉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 민원 파트 6개, 그 다음에 행정 파트 6개 해서 항상 마지막 끝날 때 기존에 했던 거 누적해서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 민원 파트 끝날 때 다시 중요도 표시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행정 파트 끝날 때 한 번 더 중요도 표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민원 파트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외우셔야 되겠죠. 뭘 외워야 되냐? 자, 우리가 민원 파트, 행정 파트 둘 다 5문제면은 민원 파트 2개가 나올 거고
행정 파트 3개가 나올 거죠. 그럼 민원 파트 2개를 당연히 잘 쓰겠지만 그 둘 중에서 조금 분량이 적은 거는 추가로 뭘 써야 돼요? 이 재정 목적, 보론으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보안이라고 하면은 뭐 1, 2, 3까지 목차를 썼어요. 근데 내가 좀 분량이 적어. 그러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4번 하고 보론한 다음에 이 문장 2개를 써주시라는 거죠. 왜냐면 써주면 이게 단 0.1이라도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가점 방식으로 첨삭이 들어가기 때문에 깎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데 0.1, 0.2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정해드리는 거죠. 문제 1이 있고 문제 2가 민원 파트 문제 2개 나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보론을 쓰세요. 그래서 써야 되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쓰면서 조금 나만의 생각을 넣고 싶다. 그러면 고득점 받으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기본적인 거 외워서 쓰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보론에서 재정 목적을 쓰면서 이 문제 1 보시면은 뭐가 있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다시 접수해서 처리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소스가 있죠. 그러면 보론의 목적을 쓰면서 플러스 뭐 내 생각, 뭐 민원 처리 편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거를 보완을 함으로써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추가로 쓰면은 좀 독창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본이 되고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고 고득점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좀 쓰시긴 했더라고요. 자기 생각. 근데 법을 쓰는 게 기본이고 자기 생각을 써야지 플러스고 자기 생각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논술형이긴 하지만 문과 전문직 시험 특성상 여러분들을 채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조문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기본으로 쓰고 플러스 알파로 이 보론을 쓰면 되기 때문에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자 이것까지 못 외우겠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냐?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리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 외우는 거야. 민원처리법 왜 있냐? 국민의 권익 보호예요. 국민의 권익 보호. 자, 우리 뒤에서 행정 파트에서 재정 목적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거고 여기는 국민의 권익 보호인 거예요. 권익 보호.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고 중간중간에 보론을 쓸 때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브리타가 나왔어요. 만약에 민원 파트에서 브리타가 나왔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지어냈을 때 뭐랑 관련해서 지어내야 되겠어요? 권익 보호랑 지어내서 쓰면 얼추 맞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민원 파트에서 브리타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조건 내가 정말 못 외웠다, 모르겠다 그러면 지어내더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랑 관련해서 지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제 6번 뒤에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외워서 2개 중에 하나 이거 쓰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토픽 1부터 같이 볼 건데 자, 이번 시험부터는 그냥 뭐 어차피 여러분들 한번 보고 합격 환영회 때 볼 거니까 백지잖아요. 외워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창피하지 마시고 민원이라고 딱 이 백지를 봤을 때 뭔지 지금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책을 보지 말고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민원이 뭘까요? 민원 나왔다. 그럼 이제 외워야 되겠죠. 민원인이 처분 등 특정한 행위에 민원인이 중간에 들어갔죠.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이거를 보고 백지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외워진 거죠. 지금 외워진 거죠. 민원은 뭐가 나와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의 종류죠. 그 민원의 종류도 똑같아요. 문제에서 민원의 종류 나왔으면 이게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 민원의 종류 하면은 우리가 두 문자로 두 개였죠. 민원의 종류면 일반, 고충. 이게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고 이렇게만 써도 사실 알아볼 수 있죠. 일반, 고충 이렇게 써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보자마자 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고충 이렇게 나눠지고 일반에 너무 많이 했지만 법, 질, 건, 기 이렇게 있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자, 너무 이거는 민원의 종류는 매 시험에 거의 건너뛰고 나왔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외워준다고 하면은 법 무슨 민원이냐면 법정 민원이죠. 법정 민원이고 이 법정 민원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머릿속에 법정 민원의 개념이 세 가지인데 이제 외워보면은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신청이죠. 신청. 그러니까 이 법정 민원만 특이하게 신청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청.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외워주는 거죠. 법정 민원, 법질 건기인데 법정 민원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신청 그리고 장부, 대장, 등록, 등재, 신청 그리고 특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 증명, 신청 이렇게 법정 민원은 신청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질의, 건의, 기타가 있어요. 질의, 건의, 기타. 자 우리가 앞에서 외울 때 민원은 처분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요구할 거예요. 요구, 고충도 요구죠. 자, 그래서 질의부터 중요한 거는 법령, 제도, 절차. 이제 외워보신 거죠.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 해석, 요구하는 거고 자, 건의는 행정, 제도, 운영, 건의, 개선이죠. 개선 요구하는 거고 자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요구할 건데 첫 번째는 단순한 행정 절차 상담 두 번째는 불편 사항에 알리는 등 특정한 행위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단순한 행정 절차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불편 사항을 알리는 등 특정한 행위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 자,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외우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좀 두 문자로 우리가 정리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자, 고충 민원 하면은 앞에 먼저 떠올릴 게 위부 소불 먼저 기억하자고 했어요. 위부 소불. 자, 여기는 왜 되게 정성스럽게 하냐면 무조건 법질, 건기, 고충 민원 중에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은 갖다가 써야 되겠죠. 우리 지금 세 가지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민원의 개념, 민원 종류의 각각의 개념 무조건 써서 다 0.1점씩 모으면 0.3점입니다. 그래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고충 민원은 위부 소불이었죠. 위부 소불. 위는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위부 소불,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위부 소불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침해 그리고 불이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긴 요구인데 해결 요구. 왜냐면 이게 진짜 안 헤어지거든요. 고충은 위부 소불. 누구의 위부 소불이요? 행정기관의 위부 소불.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누구의 국민의 권리 침해 그리고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일반 민원,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개념을 외워줘야지 무조건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넘기기 전에 이제 저랑 동시 통역처럼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같이 외우면서. 자, 그래서 일반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는 아무도 안 틀리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를 써야 되냐면 일반, 고충, 일반의 법질 건기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일반 민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반 민원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고충 민원은 절대 쓰지 말자. 기출도 한번 됐었죠. 고충 민원은 이거 쓴다고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잘못 집은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쓰면 되고, 만약에 뒤에서 법정 민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법정 민원 개념 쓰고 관련 내용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원의 종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외우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언제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질, 건기, 고충은 이제 꼭 이번에 외우고 갈 거예요. 고충 민원, 행정기관의 위부소불, 행정기관의 위부소불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불편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 자,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써야지 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민원은 마지막에 신청 끝났고 나머지 우리가 질, 건, 기, 고는 다 요구하는 민원까지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다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민원인데 그 중에 특이하게 법정 민원만 되게 구체적으로 신청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민원인인데, 민원인은 우리가 11회 재작년에 기출이 됐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쓰세요. 20점. 행정기관에 대해서 쓰세요. 20점. 이렇게 나왔고, 자, 요약집 기준, 그러니까 10일에 수석하신 분 말씀으로도 요약집 기준에 있는 이 페이지 그대로 썼는데 16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럼 민원인부터 외울 거예요. 만약에 민원인이 나왔다 그러면은 민원인 뭐를 써야 되냐? 민원인 문제 나왔으면 두 가지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민원인 목차가 첫 번째 의 나와야 되고, 의불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불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민원인을 보고 뭐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민원인 보고 의랑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원인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민원인에 해당하는 거, 의는 뭐예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니까 개인, 법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 단체. 자, 우리 법에서 자라고 하면은 이 자가 개인, 법인, 단체를 다 통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가 민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인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고 여러분들의 행정사가 되면은 우리의 의뢰인인 거죠. 의뢰인. 그래서 개인도 우리의 의뢰인이 되는 거고 법인도 우리의 의뢰인이고 단체도 우리의 의뢰인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사 되기 전에 민원인 생각하면은 그냥 개인, 진상, 민원인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완전 다르죠. 개인, 법인, 단체가 민원인이다. 자, 그럼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딱 뭐가 세 가지가 떠올라 되겠죠.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인데 행, 개, 불 세 가지예요. 행개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를 해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그 다음에 개는 뭐냐면 사법상의 계약 관계가 있고 직접 관련이 돼야 돼요. 사법상의 계약 관계가 있고 계약과 직접 관련. 불은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세 가지죠.
자, 물론 이거는 11회 때 나왔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이 나왔을 때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요구하는, 말 그대로 민원, 행정기관에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근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행계불,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데 행정기관이냐, 계약관계가 있느냐, 성명 주소가 불확실하냐,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원인 문제를 보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인풋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보면은 다 알아요. 지금 제가 계속 백지를 하는 게 지금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계속 처음에 백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웃풋으로 먼저 가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검정펜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니까 먼저 보고 떠올리는 거는 이제 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운 게 아니고 먼저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누적해서 복습하신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백지에다가 이 앞에 타이틀만 보고 민원인만 보고 바로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야지 문제지를 보고 나서도 바로 꺼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꺼내는 연습. 민원인 똑같죠. 의의랑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했었고, 자, 그럼 처리기간이 행정기간 똑같아요.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처리기간 행정기간 딱 봤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적어도 세 가지 있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죠. 세 가지 있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 중에서 국회, 법원, 헌재. 국회, 법원, 헌재,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위원회, 중선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간.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간. 자, 우리가 행정기관이면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이렇게 나눠지니까 국회, 입법부, 법원, 헌재, 선관위 이렇게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플러스 두 개였죠.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행정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당연히 이런 다른 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플러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 외워주시고 플러스 이제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거죠. 공공기관.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령에 위탁을 준 거죠. 법령에 의해서 행정 권한이 있거나 그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죠. 법령에 있어서 행정기관, 즉 행정 권한이 법령에 아예 있거나 이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인 거죠. 이 세 가지. 자, 이거를 똑같이 썼을 때 11에 16점이 나와요. 이거 이상 뭐 더 기본처럼 줄줄 안 써도 16점 나오는데 이거를 많이 못 썼어요. 거의 다 제대로 못 썼어요. 오히려 초반이니까 잘 안 해온 거죠. 이게 너무 짧고 이러니까. 그런 경중을 가릴 필요 없이 기본 의의 규정은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처리기간 당연히 외웠죠. 이제 1, 2, 3이다. 세 가지 기억이 쫙 머릿속에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와 의무도 좀 보도록 할게요. 6개니까 금방 할 거예요. 권리와 의무. 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도 이거를 보고 나서 당연히 그 머릿속에 민원인의 권리, 그 다음에 민원인의 의무,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민원인의 권리, 민원인의 의무 두 가지가 있겠구나. 자, 그럼 권리는 뭐냐면 민원인의 권리는 우리가 두 문자 딱 기억이 나야 되겠죠. 신속, 공정, 친절, 적법.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 응답을 받을 권리인 거죠.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자, 의무는 세 가지예요. 의무는 세 가지인데 의무는 크게 뭐냐면 이거 뭐 엄청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민원 처리할 때 협조를 해야 되고요. 협조해야 되고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방해하면 안 된다. 이 정도 키워드는 우리가 문제지에 떠오르면 보고 나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고 의무는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부당한 요구도 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고 부당 요구 안 돼. 부당 요구도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고 협조해야 되고 이 정도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봤을 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신공칭적 응답 이렇게 그냥 동시에 나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의무는 보고 나서 3개 협조해야 되고 부당 요구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고 부당 요구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고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문제지에다가 신공친적 응답, 의무, 협조, 부당, 방해 이 정도만 쓰고 나서 답안지에 이거를 보고 이제 문장으로 쓸 때는 당연히 문제에서 목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줘야 되겠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또는 문제에서 이거는 민원인의 의무를 물어봤으니까 목차 잡고 앞에 민원 처리 담당자나 또는 우리가 민원인의 권리다 그러면 이제 민원인 쓰고 마지막에 문장 형태로 쓰는 식으로 문제에 쓴 두 문자를 보고 답안지에다가 문장으로 풀어내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는 뭐 쉬우니까 간단히 보고 제일 중요하죠. 올해 민원 파트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처리 담당자 공무원이죠. 민원 처리 담당자 의무와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 나와야 되겠죠. 의무와 보호죠. 보호 의무와 보호 의무와 보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 자 우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민원인의 권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신공 친절 적법하게 여기는 처리해야 되는 거죠.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중요한 보호만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자, 보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목차는 3개죠. 3개. 보호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의무가 있고 보호를 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 의무가 있고 요구가 있고 보호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호 조치가 있죠. 보호를 보자마자 의무, 요구, 보호 조치 이렇게 목차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의무, 요구, 보호 조치. 자, 의무는 우리가 외웠죠. 의무는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의무에 대해서 좀 쪼개서 물어봤다. 그러면 보호 조치 의무는 신, 고, 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신, 고, 인.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신고인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두 문자는 없어요. 두 문자는 없지만 담당자의 보호조치 요구는 2가지죠. 행정기관장에게 보호조치 요구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굳이 안 써도 요구 2가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보호조치는 총 10가지가 있죠. 10가지가 있어서 보호조치 나오면 내가 안 까먹게 문제 보자마자 바로 2문자 쓰면 되겠죠. 2문자 안녹퇴분 지발소증 시조 이렇게 해서 10가지 순서대로 쭉 쓰면 되겠다. 이거를 문제지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가 이 순서대로 이제 목차로 옮기는 거죠. 문제지 이거를 보고 답안지 이렇게 옮기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신고인 보면은 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고는 우리가 고발 발생한 경우에 전담부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떠올리는 연습을 거의 한 2달 동안 미친 듯이 하면
신고인 보자마자 튀어나오게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2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씩 나오면 되겠죠. 보호조치 요구는 이제 넘어가고 담당자의 보호조치 10가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당연히 6회 문제 중에서 나오겠죠. 사실 원래 1회 때 내려고 했는데 너무 1회 때 이걸 예상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냈어요. 일부러 안 냈는데 당연히 내겠죠. 당연히 6회 중에서 낼 거니까 그때 한번 제가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담당자의 보호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의무 요구 보호 조치에서 신고인 2개 쓰고 10가지 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뭐냐면 다 잘 쓴단 말이에요. 모두가 잘 쓰니까 내가 더 집중해서 이걸 잘 쓰지 않으면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더 잘 써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봤고요. 정보보호 볼게요. 정보보호는 되게 지엽적인데 이제는 좀 시험이 여러분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내는 게 아니라 등수를 가르기 위해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좀 지엽적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정보보호를 구석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보호가 나오면은 2가지 외우면 되겠죠. 보호랑 조치상. 정보보호는 보호랑 조치상 이렇게 2가지 나눠서 기억하자 말씀을 드렸고, 보호는 뭐를 보호해야 되냐면 정보는 민원인, 내용,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누설하면 안 되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이 2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조치사항 나왔다 그러면 2가지죠. 절차를, 구체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할 건지 절차 확립해라. 그리고 정보 보호는 항상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징계한다. 교육하고 확인 점검한다. 교육, 확인 점검. 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점검. 그러니까 정보보호 보고 나서 아예 안 보는 거랑 정보보호 나왔다 그러면 2개. 보호, 뭐를 보호하냐? 2번째, 조치사항이 뭐냐? 이게 나올 정도로는 기억을 해 주셔야지 시험 보자마자 계속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이 문제지에 이렇게 목차랑 두 문자를 다 쓸 수 있으면은 내가 이번에 붙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거기서 생각하고 뭐였지 하고 꺼낼 시간이 정말 없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신청이랑 접수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민원의 신청 볼게요. 민원의 신청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신청이 나왔으면 뭐지 이게 아니라 신청 보자마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그다음에 2번째는 전자적 제출. 자, 이 정도가 문제지에 쓸 수 있을 정도. 보자마자 신청 보자마자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써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썼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썼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청 방법 쓰고 여기다가 키워드까지 다 써놨어요. 문서 해야 되고, 이것도 뭐 직접 방문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다 써놨어요. 다 떠올리도록. 그리고 전자적 제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칙 예외, 진본성 제출, 이 정도까지는 다 써놨어요. 문제지에다가 이 정도까지 진본성 제출.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떠올릴 수 있게끔 힌트를 계속 다 문제지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이게 기억이 나야지 이거를 보고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을 때 문서로 해야 된다만 쓰고 이걸 계속 빠뜨린다.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계속 빠뜨린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계속 추가해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빠뜨리는 게 있다고 하면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자, 신청 방법은 뭘 기억해야 돼요?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2가지 기억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자적 제출이죠. 전자적 제출. 증구의 전자적 제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증구, 증명서류, 구비서류 계속 나오니까 증구로 줄일게요. 증구의 전자적 제출은 원칙은 뭐냐면 제출할 수 있다예요. 원칙, 할 수 있다. 증구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원칙은 뭐냐면 증구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가 원칙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가 우리 4가지 외웠죠. 예외가 4가지. 첫 번째가 시스템이 없고, 두 번째가 장애, 구축이 안 돼 있고, 장애. 세 번째는 판독이 어렵고, 네 번째는 별도 규정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개가 예외인 거죠. 4개. 예외가 4개.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예외가 4개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진본성 제출은 제출한 전자화 문서가 실제로 이게 다른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가 맞는지 다른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진짠지 진본성 확인해 주는 거죠.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요청할 수 있고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 요청 받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의심스러우면은 이거 진짜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청. 자, 그래서 민원의 신청도 딱 보자마자 민원 신청 문제집에 나왔으면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인데 증구의 전자적 제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여기 안에 원칙, 예외, 진본성 확인 3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접수는 오늘 봤기 때문에 빨리 보고 넘어갈 건데, 민원의 접수, 제가 이번에는 문제 좀 친절하게 분설로 나눠드렸죠. 접수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접수 원칙과 접수 절차 2가지를 나눠서 물어봤기 때문에 접수 원칙이라고 문제지에서 물어봤으니까 목차도 동일하게 접수 원칙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물어본 그대로. 두 번째는 접수 절차 2개로 나눠놨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민원의 접수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접수 또는 접수 원칙, 접수 절차 이렇게 2가지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접수 원칙은 3가지 키워드 떠올려야 되겠죠. 보류, 거부,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부당, 반려, X. 이건 기억나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외워서 실제로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안 써도 보자마자 쓸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근데 접수 절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7개나 되는 걸 알고 있죠. 2문자를 따서 외웠기 때문에 이제 민, 접, 이, 안 본, 오, 전 이렇게 써놓는 거죠. 문제집에다가 써놓고 민접이 안 본, 오전 써놓고, 자, 일제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본 거죠. 이렇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의 접수 또는 문제에서 민원의 접수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칙,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목차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칙 물어보면은 첫 번째 원칙은 보류, 거부, 부당, 반려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맞지만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원칙은 잘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어는 행정기관 장으로 쓰고, 행정기관 장은 접수는 그냥 접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접수를 해주는 거니까 신청 받았을 때 보류,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정도는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100% 똑같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고, 어느 정도로 현출이 되냐?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절차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접수 절차.
자, 접수 절차 보면은 우리가 민접이 안 본 오전 이렇게 외웠어요. 민접이 안 본 오전. 자, 이런 절차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지 않으면은 계속 헷갈리니까 그냥 민접이 안 본 오전으로 계속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수 절차는 말 그대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민접이 안 본 오전에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자, 한 줄은 무조건 쓰면 제일 베스트죠. 근데 여기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민원실이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민원실이 없으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민원실이 뭐 없는 경우에 이 정도까지는 풀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서 담당 부서나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한다. 또는 두 가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처리 주무 부서에서 접수한다. 처리 주무 부서 등에서 접수한다. 이런 식으로 두 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접이죠. 접수하면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접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자,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점수가 갈리는 부분은 민접해서 접수증은 다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과연 잘 썼냐? 여기서 점수가 달라지겠죠. 다만 접수증을 줘야 되는데 항상 특이하게 기타 민원은 다만에 다 걸리죠. 기타 민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그리고 즉시인 민원이랑 접수증에 가름하는 문서를 주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예외사항 잘 썼냐? 민접. 자, 그 다음에 2는 2인 이상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해서 제출했을 때는 대표자한테나 하나의 접수증만 주는 거죠. 민접 2. 자, 그 다음에 안이죠. 안은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내하냐면 기준 절차 소요 기간 등. 자,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 두세 개 줄이면 되겠죠. 소요 기간, 처리 기간, 그 다음에 뭐 구비 서류 여부, 심사 기준 등 안내해야 된다. 민접이 안. 자, 그 다음에 본이죠. 본인 확인, 본인 또는 위임인이 맞는지 본인 확인. 민접이 안 본. 자, 그 다음에 5죠. 5명 이상, 5명 이상의 민원인이 동일하게 민원을 접수하면 한 번에 접수하면 편하겠죠.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 안 본 5. 그 다음에 전이죠. 전자민원 창구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무조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수 절차는 딱 7개밖에 없으니까 민접이 안 본 오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 파트 1번부터 5번까지 쭉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행정 파트도 5개, 6개 공부를 할 건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똑같이 6번부터 10번까지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누적해서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한 10시간만 저랑 보면은 이제 안 봐요. 평생 안 볼 거. 저는 이제 안 볼 거거든요. 10시간만 보시면 우연히 볼 수 있어요. 우연히 우리 출입국 갔다가 만나거나 부천 갔다가 만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계속 마무리한다 생각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5시 반부터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